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어제 갑자기 한겨레에서 시리즈로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자리로라는 프로그램 1탄과 2탄에 이어서 3탄을 사법개혁으로 잡고 저에게 50분 정도 1타 강사로 강의 좀 해달라. 이 요청을 급하게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때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던 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거만할 수 있지만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학위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측에서 제가 관련 연구했던 글들을 보고 이 내용으로 해주면 된다. 편하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간 썼던 글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오늘 방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핵심만 먼저 방송으로 제 유튜브에 역사적 의미로 남겨놓으려고 아침에 급하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가 뭔데? 두 번째는 사법부가 어째 이래? 세 번째는 사법부, 이젠 진짜 개혁. 뭐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법부가 뭔데? 이 부분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 바로 저는 모든 해석을 헌법과 법률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해석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조인의 숙명입니다. 법조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고독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을 보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법 권력, 사법부,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주적 통제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103조입니다.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또 중요한 게 독립하여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능이 뭐냐? 기능. 기능은 바로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라고 해서 헌법 10조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시켜서 행복 추구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등권, 신체에 관한 자유, 표현에 관한 자유 모두 합쳐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에는 본문과 1문과 2문인데 2문에는 국가는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불가침, 기본적 인권인 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바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뭔데?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법부는 헌법 1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태어나서 바로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태어난 기관, 그것이 사법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가하면 헌법 제5장에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101조부터 1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이 헌법재판소 111조부터 113조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부 그러면 바로 헌법 제5장 법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심 법원, 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그리고 맨 위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 보면 하이라이키, 즉 위계 질서로 보입니다. 분명히 위계 질서로 보입니다. 상하 질서로 보입니다.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하이라이키, 위계 질서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사법이라고 하려면 헌법 103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조인이라고 얘기하려면 헌법 103조, 독립입니다. 독립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1심 판사에게 판결을 주문하거나 내용을 주문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러면 사법부 존립이 무너지는 겁니다. 독립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검사 동일체, 지방 검찰청 검사나 고등 검찰청 검사나 대검찰청 검사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군대처럼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에게 지시할 수 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갖고 와버리고 검찰은 사법이 아닙니다. 절대 사법이 아닙니다. 검찰은 군대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헌법 103조 독립이 안 되는 기관은 사법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더 깊게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이 아니고 동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사법이 뭔데, 사법부가 뭔데와 관련돼서 지금 논의되는 게 분명히 사법부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에 따라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에서 재판을 제외했습니다. 이거 대법원이 헌법에 따라야 되는데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래서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다면 바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시켜버리면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만 물어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제4부가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개혁 논의 중에 사법의 개혁 논의 중에 하나이고 충분히 우리 헌법에서 가능한 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이 뭔데가 기존에 1심 지방법원, 2심 항소법원, 3심 대법원에서 제4부 헌법재판소까지 사법부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위원회가 사법개혁에 불 붙였고 조의대가 거기에 휘발유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법이 뭔데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 왜 이래? 사법부 왜 이래? 이 말은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신이면 신뢰할 수 없으면 분립,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스스로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치와 헤어져라. 맑고 깨끗하게 자신 있게 심판해라. 사법부를 낳아준 게 국민이다. 국민을 배신하지 마라. 그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위원 판사가 처음에 사법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결정했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그것은 윤석열이 기소된 이유인데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이 무너졌고 이젠 없고 그러면 헌법 11조이랑 법 앞에 평등으로 돌아와서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윤석열에게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자들 김용현, 노상원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사법개혁에 불을 단단히 붙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구속 취소,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 평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 기간의 계산은 이제까지 날로 계산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규정도 형사소송법 66조입니다. 1항에서 분명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즉시 해라. 그렇지만 월, 년으로 계산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 즉, 그 붙어 있는 시간, 그거 계산하지 않는다. 일로 계산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단서,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직무상 의무 위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구속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유기했습니다.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원의 시간에는, 기소 이후의 법원의 시간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 직위원 판사가 주장하는 그것도 공수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선별적으로 구속 적부 심사 시간만 고려하고 체포 적부 심사 시간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하여튼 직위원의 독자적 계산으로 형식적으로 위반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란수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에서 반란수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뉴스타파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 수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란수계입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반란수계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직위원회는 증거인멸 우려 판단하면 결코 구속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 깜깜이 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 헌나 1 파면될 때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 66조 4항의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최순실이 하지 않았냐. 국정농단 파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 중에 두 번째 중첩된 지위가 바로 헌법 74조 1항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이면서 동시에 군대를 무장 군대를 병기를 휴대한 군사력을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 제3장 국회 헌법기관, 헌법 제7장 선관위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국군 통수 의무 위반, 반란수계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 대행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고, 그리고 재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공개가 됐는데,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처음에 완전 비공개, 민주시민의 비판에 직면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관 징계법 제2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 직위원이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법원의 존재 이유가 이제 희미해졌다는 거죠. 법원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명백하게 징계 사유고 그리고 헌법 65조 탄핵 사유입니다. 그럼 이런데 여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휘발유를 뿌려버렸다. 그리고 급기야 사법 구태타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 내용을 좀 더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합니다. 2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 직권회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1차 심리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4월 24일 날 2차 심리합니다. 이틀간 심리했습니다. 배당이 돼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6만에서 7만 쪽.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안 읽어도 된다? 이런 도덕성을 보이는 그리고 4월 29일 날 선고 기일 그리고 5월 1일 선고 9일 만에 끝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당 전에 같은 날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겠다고 지정을 합니다. 아니 배당 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도 하기 전에 심리를 열겠다. 더 중요한 건 3월 31일 날 배당 전에 아무도 보면 안 되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지정했다. 야매입니다. 기록을 뒤로 봤습니다. 충분히 이런 합리적 비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부의 심판권은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102조 1항에 대법원에 소부를 둘 수 있다.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조 독립해서 대법관의 소부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57조 1항에 불명히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로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건이 많습니다. 단서에 대법관 3분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 먼저 배당을 해서 먼저 심리하여야 하고, 먼저 심리하여야 하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 3명이 일치가 되면, 견해가 일치가 되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음의 각호, 즉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지 이 네 가지 경우는
아무리 3명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 회부는 그 소부의 재판장이 하든지 아니면 이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먼저 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하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했습니다. 그것도 소부에서 적당하지 않다. 기록도 지금 심리가 안 됐습니다. 헌법상 소부 심리권을, 심판권을, 심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1호, 2호, 3호 상고 이유는 법률심이다. 4호 예외입니다. 선고가 사형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10년 이상이 선고됐습니다. 너무 중형이지 않습니까? 이때만 예외적으로 사실심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고 이것은 법정형이 5년 이하, 3천만 원 벌금 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제 1년 징역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사실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바로 불속행, 심리, 불속행 각하시켜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은 겉으로는 법률심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은 항소심이 사실관계 확정한 것을 그걸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도 사실관계를 전면으로 재구성했고 증거관계를 재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한다. 증거관계를 국민들 앞에서 재평가하면서 그래서 사실을 관계를 뒤집은 겁니다. 명백하게 사실심을 했습니다. 위법입니다. 대법원의 존재 근거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으로 법리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2028 헌박 233 그 결정과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 13328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허위사실 여부는 특정한 문장이나 문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표현의 다의성을 인정한다. 두 번째, 의견과 사실을 구별한다. 의견은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감정.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세 번째, 다소 부정확하다.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 이 조희대 파기환송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바로 반대 의견, 조희대 파기환송 반대 의견과 그리고 2심에서의 항소심 판결이 정확하게 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기 때문에 더더욱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시켜서 이제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주제가 사법부. 이제는 진짜 개혁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헌법적 근거는 바로 헌법 1조 2항. 너는 국민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아무리 국민 중에서 초엘리트, 공부 잘하는 초엘리트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탄생이 주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권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함부로 엘리트주의로 개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기준은 바로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하고 독립적인 심판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 심판의 과정은 독립을 보장하되 그 결과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 민주적 통제가 바로 이제는 공개해라. 헌법 109조에 따라 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그 결과도 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헌법 12조 1항 적법조차의 원리에 개헌을 통해서 공개의 원칙을 천명해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 풍속을 저해할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를 둔다.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 확대에 따른 비판, 민주적 통제를 받아라.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은 공개 없이는 허상이다. 그 내부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판결문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한 부끄러워서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하는 것. 공개가 곧 독립의 실질적 보장 방안이고 공개 없이는 독립이 허상이다. 그리고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장에게 몰빵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 이 부분을 다양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법 왜곡죄, 처벌 규정을 두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법부도 인공지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시켜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확대로 법률 종사자 절반이 집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전면 확대하면 판사 수가 많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사건이 많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늘리라. 정말 유능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사건 한참 많을 때는 변호부에 3명까지 뒀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4명의 몫을 합니다. 정말 유능한 법관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5명, 6명의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 진짜 개혁의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 국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